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여야 지도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전략적 요충지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중랑구에서 시작해서 경기 인천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첫 번째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충남 천안에서 이제 부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구와 광주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예. 자, 뺏어야 되는 곳이 있고 꼭 지켜야 되는 곳이 있는데 여야 입장에서는 꼭 뺏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곳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경기지사 선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점화된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이 녹음 파일까지 등장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논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유포된지도 궁금한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 정치 공작 같고요. 누군가 녹음했을 거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면 도청을 했거나인데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1차는 김영환이죠. 김부선 씨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 사안이 처음 제기된 게 2010년인데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화요일 날 그 경기지사 후보들 토론회가 TV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 여배우와의 스캔들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0일 수요일 날에 인터넷에 이 여배우가 한 남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당시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과 그냥 일적인 관계 이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조언을 받는 또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파장이 이제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그 여배우와는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딸 양육비 못 받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알아보니까 이미 양육비를 받았더라. 그래서 수임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어떤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너무 심하다. 앞으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만난 시점은 변호사를 할 당시였던 거죠. 시장일 때 당시가 아니라요. 2007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토론회에서요. 스캔들 의혹 점화시켰던 김영환 후보의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 이재명 시장께서 그냥 여배우 그 문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든지 그렇게 돼서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분께서 그냥 엉겁결에 그 만난 적이 있고 과거에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이제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대응하시는 것도 좋고 그분의 자유지만 선거가 시작되는 그 초반부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온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뭐 변호사라면은 여배우 아니라 여 가수도 만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상황에 접할 수 있고 의뢰를 하러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녹음 파일 내용 자체가 그냥 아무런 관계 없었던 걸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를 네거티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진실 공방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경기도 뭐 많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습니다만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책 선거를 찾아보기는 앞으로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네거티브도 그렇습니다. 네거티브라는 것도 일종의 선거 캠페인의 하나의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긍정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지 네거티브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권자에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게 하거나 그 정책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성격을 벗어나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거였다. 특히 이제 토론회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A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C를 붙여주든지 존칭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누구는 이런 식으로 글쎄요. 뭐 욕설과 주먹만 안 가지 거의 이건 거의 싸움과 같았다. 뭐 이전구투란 말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그 선거가 급한 건 급하다고 좀 봐요. 왜? 네거티브를 잡는 카드는 아무래도 좀 다급하고 지지율이 떨어진 쪽에서 잡는 수단 중에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 뭐 그렇지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책하고 무관하고 당선하고 무관하다 할지라도 지금 거론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뭐 제가 흠집 있는 흠집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도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자신 있는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질문이 이게 진실 공방입니까, 네거티브입니까 이런.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섞여 있습니까? 혼재돼 있나요 지금? 더구나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누가 폭로해서 알게 된 일이 아니고 아까 소 국장도 말씀하신 대로 10년 넘은 일이고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이러저러한 의혹 형태로 제기됐던 일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왜 지금까지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라도 사실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의혹을 사전에 정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다고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라도 이런 적어도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가려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당대당이 붙는 본선이 아니라 당 안에서 후보를 가리는 것이니까 뭐 비공개 청문회 같은 형식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를 추천을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 먼저 자신한테 제기됐던 의혹을 명백하게 가리는 그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6.13 선거가 핵심적인 무슨 이슈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뭐 지지난 선거 경우에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슈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선거 초반전에 상당히 이 흥미적 요소가 두루 갖춰진 이 논란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여배우가 등장하죠. 녹취록이 나오죠. 그리고 당사자는 이거 공작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지금 이 사안이 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정책 이슈를 여야 간에 정말 내가 포지티브 캠페인 합시다라고 해서 한들 이미 이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진 유권자들이 진지하게 다시 정책적으로 돌아서겠는가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이 사안은 뭐 이재명 후보, 김영한 후보 할 것 없이 우리 정치권 전체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 6.13 선거를 시작하게 됐다. 선거 자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 같아. 평론가로서는 좀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렇군요. 지금 고 박사님께서 흥미진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흥미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의 이 권영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현역 대구시장이었었죠. 지금은 이제 후보인데, 자, 유세 도중에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고 현장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죠. 권영진, 대한민국 최고 1번 권영진입니다. 저희 출정식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거운동 도중에 폭행을 당하는 투쟁연대라는 4.20 장애인 투쟁연대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네, 첫 번째 유세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봉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낮에 이제 권영진 후보가 대구에서 이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서 뭐 연호를 하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이제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둔 한 여성 이 유권자가 이제 권영진 후보를 이렇게 밀쳤고 권영진 후보가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허리와 꼬리뼈 약 전치 3주 정도의 부상을 입어서 어제 그 일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정을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권 후보 측은 선거 운동 중인 후보자를 폭행한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 장애인 단체 측에서는 그건 우발적인 사고다. 이것은 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 권영진 후보가
넘어진 것이다. 이것을 폭행이나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좀 너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좀 권영진 후보와 진솔한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기 때문에 양측이 좀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발적 사고다. 또 폭행 내지는 테러다.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뭐 이 형사 사건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화면만 보고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테러라고 하는 게 사전에 준비되고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저 화면으로는 뭔가 이 장애인 단체 회원이 항의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저게 뭐 미리 준비한 무슨 흉기를 가지고 정말 폭행하듯이 이랬던 테러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느낌이 이게 분명히 그 권영진 후보 쪽에 대해서 강한 항의를 하려고 했던 이 장애인단체 회원의 행동은 있었지만 저걸 테러라고 규정할 일인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사건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발적 사고라고 해서 그럼 권영진 후보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엄살 피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진단이 우선 3주가 나왔고 요즘 진단서 잘 안 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큰일 난다고 합니다. 저렇게 사실. 넘어지면 사실은 엉덩이나 꼬리뼈 쪽은 가벼운 충격으로도 금이 갈 수 있거든요. 다들 고생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수영장에서 뭐 미끄럼틀 내려오다가도 이렇게 금이 가는 게 꼬리뼈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면 유세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를 이제 이 장애인 단체가 사실은 권영진 후보 쪽에다만 요구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여야 후보 모두한테 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이 부분을 장애인 단체를 테러 또는 테러를 가한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 권영진 후보 입장에서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흥분이 가라앉았을 테니까 오늘 정도면 그렇다면 좀 냉정하게 또 이걸 어떻게든 좀 포용하고 가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 권영진 후보 쪽에서 취해야 될 태도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그 권영진 후보가 당황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 선거 후보자에 대한 그 폭력행이라는 것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그 후보한테 많은 동정과 관심이 가는 수도 있거든요. 제주도 원희룡 후보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에 당황을 해서 이건 테러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만은 그 경과를 보면 결코 우리 고 박사께서 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권 그 후보라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너그러이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후보자 입장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라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우리 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선거. 근데 이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아주 좋게 말하면 축제고 정확히 말하면 의식입니다. 이 절차가 끝남으로 해서 모든 갈등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그 후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유권자가 저렇게 물리적으로 약간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을 취한 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행위라도 이것은 민주주의자는 공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장애자 단체에서 할 말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뭔가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차원에서 그 각성을 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저 사건이 소화가 된다면 권 후보 측 입장에서는 진단서를 보여줄 게 아니라 어떤 답변을 해주는 것이 또 대구의 어떤 현직 그 시장으로서 늠름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김성태 원내대표 포함해서 원희룡 지사 그리고 권영진 시장 정치인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국민들의 이제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폭력 사태 내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실은 지도자들이시거든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위협이나 이런 일은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경랑에 휩싸인 이 사법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갖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A4 용지 한 4장 정도 분량의 사과문을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향후에 대한 조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또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발전위원회나 법관 대표자 회의 등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해결책을 빠진 좀 반쪽 사과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고 이 재판거래 의혹에 거론된 재판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담화문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 고발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좀 뒤로 미룬 상황인데 자, 어제 대국민 담화 내용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 대국민 사과 담화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법원장 임기 중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것도 사과 담화라고 한다면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사법부 전체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해주신 대로 그렇게 대국민 사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과를 대법원장이 했는데 사법부의 수장이 했는데 실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사과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결론은 여전히 여론을 수렴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두리뭉술이 그냥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수준의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수준의 사과 담화를 대법원장이 급하게 했을까? 물론 사법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죠. 제 말씀은 뭐냐면 사과를 빨리 하려고 판단한 것은 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죠. 밤을 새웠으라도 정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뭐 24시간, 48시간 끝장 토론을 했으라도 결론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서야지 이런 상태라고 하면 어떤 결론이 이제 앞으로 내려질 텐데 그때 가서 또 담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사법부의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가 이렇게 실추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 교수님.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나마 담화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저는 이해하고요. 첫 번째는 지금 대법원이 문제란 겁니다. 그 사법부, 뭐 헌법재판소도 아닙니다. 이 대법원은 모든 일상생활의 국민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곳인데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것도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차마 그동안 말을 못했어요. 대통령은 구속에도 그래도 대법원장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그동안의 사법부에 대한 뭔가의 조심스러운 모습, 독립을 인정한 모습이었는데 실제 내용은 거의 아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라고 예의일 수는 없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끝으로 뭐 우리가 상고법원 이야기도 나고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법원 행정처의 이것들이 판사나 검사들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사법기관까지 통틀어서 독립성이 뒤흔들었던 것을 바로잡는 것은 이건 대통령의 힘으로서 국민의 염으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정말 뼈를 깎는 어쩌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어떤 위치에 처할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강하게 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국민들도 각오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건 일종의 대법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여튼 이 전운의 전초였다라고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일부에서는 위법이나 탈법이 있으면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법부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